그 라시 모형 같은 경우는 라이팅 된 거 부분을 어떻게 제가 분석을 해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관리자 코칭 행동이라는 측정 도구를 재검증한 겁니다. 잘못 만들어졌다라기보다 개선점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총 4개의 검사 도구가 우리 필드에 사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요인 분석이 너무 안 되고 있더라. 문항도 막 날라갔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보정검사 이론과 문항반응 이론의 장점들을 취합을 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검사 도구를 개선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라시 모형을 도입을 했다. 아마 이런 논리를 쓰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론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3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무슨 분석을 해야 되는지 보죠. 문항 반응 이론은 파라미터가 1, 2, 3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만 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맞출까 틀릴까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변별도. 왜냐하면 문항마다 변별할 수 있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서 맞추는 사람도 있다. 정답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 이게 해당되겠죠. 그 경우에 게싱 파라미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3 파라미터 모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찐 IRT인 거죠. 근데 뭐 저희는 정답이 없는 리커트 척도를 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따라서 원 파라미터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한다. IRT의 그 관심은 문항에 대한 응답은 문항 곤란도와 개인의 특질에 따라 달라진다. 저기서 말하는 difficulty는 곤란도겠죠. 동의하기 어려운 정도. 예를 들어서 우울증 검사를 제가 받으러 갔어요. 저는 절대 우울하지 않은데 뭐 나는 밥을 먹을 때 막 죽음을 생각한다. 난 자기 전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거면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난이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정답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특질도 상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하면 맞아 그럴 때가 있어 라고 응답을 하겠지만 저는 밥 먹을 때 죽을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질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응답을 하기가 어렵겠죠. 읽어보죠. 문항 반응 이론은 CCT와 다르게 심리적 특질과 응답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특질이란 응답자의 그 능력인데 심리 측정과 같은 경우에서는 능력보다는 특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문항 적합도부터 보겠습니다. 문항 적합도는 아웃핏과 인핏이라는 지수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준점은 1에 가까울수록 좋고 1.3 이상이면 이 문항이 너무 따로 논다. 0.7 이하면 이 문항은 너무 중복돼서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냥 빼라. 이런 지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항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문항 구성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그 컨스트럭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타당도랑 비슷한데 특징은 2가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응답자 자체의 적합성, 그 다음에는 문항의 적합성 2개를 본다는 건데 응답자 같은 경우는 성의 없이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함이 드러나는 문항들 있잖아요. 되게 윤리적인 문항들. 이런 데서 발생하는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 적합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는 내용적으로 잠재 변서 관련이 없거나 뭐 내용이 애매한 경우 낮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응답 패턴을 보고 문항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숫자만 놓고. 요인 분석처럼 문항 제거 후에 지수는 또 바뀌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두 문항이 지금 인핏이 0.4를 넘어가죠. 그래서 안 좋은 문항이라서 빼야 되는데 빼고 나면 예수자가 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괜찮았는데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졌는데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뭐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웃핏과 인핏 2가지가 뜨는데요. 아웃핏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질이 매우 높은 사람이 매우 쉬운 문항에 당연히 5점으로 측정할 것 같은데 1점이나 뭐 3점을 측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확 나빠져요. 아웃핏이. 왜냐하면 표준화 잔차라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그 잔차에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큰 값이 기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 값이 확 커져버리는 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인핏은 그거에 좀 덜 민감하도록 약간 가중치를 좀 부여해요. 아웃핏보다는 인핏을 중심으로 좀 보면 좋겠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크게 벗어나는 값들 경우에는 아웃핏보다 인핏이 조금 더 작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보정을 좀 받은 거죠.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적절한 숫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핏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고 이미 기준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안 되겠죠.
어쨌거나 첫 번째 우리가 라시 모형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항 적합도입니다. 문제가 있는 문항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거죠.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해당 요인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하고 의미 비교를 통해서 정말 의미적으로 다른지 혹은 중복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해석 기준도 명확하고요. 다음은 곤란도, difficulty가 나오는데요. 예시로 들어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번아웃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잡 번아웃이라는 측정 도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애초에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도 다르겠죠. 그러면 해당 부인이 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번아웃은 좀 다른 의미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은 직장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직무 소진 관련된 측정 도구 문항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소진을 경험한다라는 문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선배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문항이 원래 개발된 의도된 바와 다르게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좀 안 맞겠죠. 로지스틱 함수로 표현되거든요, 라쉬는. 문항 그 difficulty를 로짓 점수로 바꿔요. 그리고 개인의 그 점수도 로짓으로 바꿔요. 그래서 한 표 안에 넣고 그림으로 넣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문항 곤란도 점수와 특질 점수는 애초에 척도가 다른 두 정보인데 이 정보를 직접적인 비교를 숫자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로짓이라는 공통으로 변환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한 뒤에 비교를 해보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대학생들한테 이거는 문항 곤란도가 굉장히 높구나 혹은 굉장히 낮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서 모집단한테 맞지 않는 문항임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대학생들은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직무 소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워지고 그 점 척도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나 1점이나 2점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분포가 쏠리겠죠. 그렇게 쏠리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측정 도구는 적절한 난이도가 분배가 돼야 돼요. 어떤 하나의 검사 도구는 조금 동의하기 쉬운 문항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항까지 고르게 배분을 해서 다양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글로벌리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태와 같이 모집단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버리면 그 도구가 굉장히 안 좋은 도구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를 시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범주의 적절성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 쓰는 도구들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응답 범주도 5점이 적절한지, 6점이 적절한지, 7점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CTT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IRT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좋은 도구가 여기 존재한다고 치면 얘는 신뢰도 다 좋을 거예요. 타당도도 다 만족시킬 거예요. 문항 적합도도 좋을 거예요. 응답 범주도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구라면 그렇지 않은 도구보다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러면 검사 도구를 타당화하거나 측정 도구를 검토하거나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이 두 가지 잣대를 굳이 안 쓸 이유는 또 무엇이냐가 이제 제 논리인 거죠. 그럼 다시 내용적으로 좀 넘어와서요. 라시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 파라메터 모델, 난이도만 고려하는 게 이제 라시 모형이라고 하고요. 라시 모형에서 두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시 모형은 맞았냐 틀렸냐만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리커트 척도에 맞고 틀림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이 높거나 낮거나 직무 만족이 높거나 낮거나 그 누구도 틀린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분화된 그 라시 모형을 1점부터 5점 혹은 1점부터 7점 척도로 다점 척도로 변환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부분 점수 모형이 있고 평정 척도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죠. 라시는 2점 척도인데 5점 척도와 같이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1, 2점, 2, 3점, 3, 4점, 4, 5점 이렇게 그냥 따로 분석하는 걸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총 4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5점 척도로 늘리게 되면.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 체크하고 2점에 3점 체크하고 3점에 4점 체크하고 이거를 다 이분화된 모형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스텝 파라메터라는 게 이제 도출이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특질에 따라서 응답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내가 직무 만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면
1점 대신에 2점을 선택하고, 2점 대신에 3점을 선택하고, 3점 대신에 4점을 선택하고, 4점 대신에 결국에 5점을 선택하게 될 정도의 수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점 대신 2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특질의 정도를 계속 측정을 해줘요. 어떤 사람은 직무 만족이 2점대인데, 이 사람은 왜 2점대일까? 이 사람은 왜 3점대일까? 왜 4점대일까? 그게 스텝 파라메터라는 숫자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라시 모형이 이제 난이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난이도 플러스 트레시홀드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시홀드가 점차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 트레시홀드 특질을 가지고 있으면 3점을 선택하지 않고 2점을 선택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실습하게 될 지오메트릭에서는 이 난이도 모수와 트레시홀드를 분리해서 이제 추정을 해줘서 트레시홀드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평정척도 모형은 트레시홀드 값이 문항 사이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 직무 만족을 질문하겠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나는 몸담고 있는 조직을 떠올리시겠죠. 그리고 내가 직무 만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마음속에 그 기준을 삼으실 거 아니야. 그게 트레시홀드예요. 갖고 있어요. 자, 1번 문항을 읽어봤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3점이야. 2번 문항을 봤어요. 내 기준에서는 4점이야. 이렇게 이제 측정하실 거 아니야. 근데 요때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1번 문항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조직 생활을 생각하면서 응답하고 2번 문항 응답할 때는 굉장히 불행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대답하시진 않잖아요. 평균적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무 만족 수준을 갖고 평가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문항 사이에 그 트레시홀드 값이 이제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는 문항마다 다르겠지만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그 패턴은 문항에 따라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척도 모형을 쓴다. 그리고 평정척도 모형은 또 이것도 돼요. 1번 문항이 자 1번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5번 매우 그렇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간격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그 간격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리커트 척도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커트 척도를 쓰시는 경우면 평정 척도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쉬워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 점수 모형은 문항에 따라서 다 이 트레시홀드를 다 계산을 해줘서 더 정확할 수는 있으나 좀 복잡하고요. 또 그 정도의 정확성을 문항을 검토하는 데까지 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이점은 또 하나 더 있는 게 표준 오차가 조금 더 작게 나와서 좀 값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요. 평정척도를 사용할 경우에.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평정척도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논문들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원문을 좀 보시고 인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라시 모형이라는 걸 할 텐데 IRT의 하나다. IRT는 1 파라미터부터 3 파라미터까지 있는데 난이도만 고려하고 있는 1 파라미터 모형을 특히 라시라고 하고 라시는 맞냐 틀렸냐 이분적인 모형인데 이거를 리커트 척도와 같이 다점으로 이제 늘렸고 그 중에서 우리는 평정 척도 모형을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평정 척도 모형을 하면서 방금 설명드린 응답 범주의 적절성이라든지 문항 적절성이라든지 난이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잣대가 충족이 된다면 CTT 결과,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 결과와 함께 제시를 함으로써 이 도구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주장하는데 좋은 에비던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리고 논문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 조건이 가정이 있습니다. 1차원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것 중에 이 그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관리자 코칭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팩터 1이라고 하고 팩터 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문항이 이제 9개씩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차원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 문항들을 볼 건데 이 문항이 지금은 두 개의 요인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엔 이 상위 레벨인 관리자 코칭이라는 하나의 1차원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제 체크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 잔차들 간, 얘네들 오차 간에는 독립적이다. 이것도 뭐 CTT에서 이제 보통 보는 거죠. 그걸 이제 기본 가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질이 대부분의 분산을 스크리도표를 그려보니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원성이 성립됐다라고
라고 이제 적었고, 이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논문 같은 경우는 이 1차원성이 위배됐는데, 1차원성이 위배됐다고 해서 라쉬를 못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면 그냥 요인별로 분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관리자 코칭이 기가 막히게 앞에 아홉 문항과 뒤에 아홉 문항이 두 개의 요인으로 쪼개진다라고 강력하게 나왔으면 그냥 얘는 라쉬를 두 번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리되는 거니까. 그리고 1번 문항하고 2번 문항이 제거 대상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4가 넘었죠.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당면한 문제 또는 이슈를 파악한다. 나의 상사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두 문항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했지만 뭐 상황을 진단한다든지 계획을 수립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높게 나온 것 같다. 이번 문항도 좀 상사와의 신뢰나 그런 걸 측정하는 거지 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 상황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문항을 빼봤어요. 제거해 보니까 문항 신뢰도와 피험자 신뢰도가 나왔다. 이게 특이한 거죠. 신뢰도를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를 해줘요. 피험자 신뢰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냐 크롬바 알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낮게 나오면 문항이 좀 부족하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문항 신뢰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일관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낮으면 역시 표본이 좀 더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J매트릭을 한번 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매니지 눌러보겠습니다. New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거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해야 돼요. 라시 정도로 한번 해보죠. create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데이터베이스 해볼게요. 다시 매니지 들어가셔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하면 제가 만든 라시가 있네요. 대문자로 만들었는데 소문자로 인식하네요. 어쨌거나 이 친구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시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지금 이거를 잘 오픈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데이터 해보겠습니다. 매니지 임포트 데이터 플러스 표시 있죠? 이걸 눌러서 브라우징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있을 테니까 코칭 친구 불러오는 거죠. 이름은 코칭으로 한번 해봅시다. 임포트. 그러면 이제 코칭이 생기네요. 얘를 누르면 데이터가 똑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트랜스폼 해보겠습니다.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요. 1점부터 5점 척도면 무조건 1점을 빵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척도를 1점씩 마이너스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트랜스폼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Advanced Item Scoring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원래 옵션이겠죠?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있었다. 내 거는 혹시 내가 결칙이 있다. 999 1점은 빵점, 2점은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해달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999는 OM 이렇게 적으시면 생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부 다 이쪽으로 보내고 서밋 하면 밑에 떠요. 그래서 보면 옵션이 원래 1, 2, 3, 4, 5였는데 스코어 0, 1, 4로 바꿨다. 이런 신텍스가 이제 자동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OK 누르시면 여기 밑에 탭 보시면 배려블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점 척도로 해서 원래 1, 2, 3, 4, 5인데 0, 1, 2, 3, 4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뜨죠. 스코어링이. 이게 데이터 마운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레이팅 스케일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막 찾아봐요. 레이팅 스케일 모델이 어디 있을까?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룹에 가서 동일한 문자로 제약해 주시면 돼요. 뭐 A면 A, B면 B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레이팅 스케일 모델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이템 어널리시스 한번 해보죠. 애널라이즈 들어가셔가지고 아이템 어널리시스라고 있죠. 얘를 눌러보고 전부 다 옮기기. 옵션은 그냥 심심하니까 다 눌러보죠. 별로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정도? 이게 그거잖아요. 해당 항목 제거 척도. 요거까지는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run 눌러보죠. 그러면 이제 difficulty랑 변별도, discrimination 쭉 뜨고요. 기술 통계도 다 뜨네요. 총 18문항이었고 847명이었고
미니멈이 11이고 맥시멈이 70이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거트만의 L2 이 친구들이 다 권장되는 신뢰도 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떠요. 전부 다 98이네요. 뭐 너무 좋네요. 크롬 알파도 끼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1번 문항 제거했을 때 변화되는 거, 2번 문항 제거했을 때 변화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정보는 뭐 문항별 곤란도와 뭐 변별도. 근데 이거는 보통 보고 안 해요. 이거는 아직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뭐 굳이 신뢰도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보고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이제 라시 모형이죠. 자, 애널라이즈 들어가셔서 라시 모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역시나 다 넘겨주시죠. 중요한 건 요거 클릭하셔야 돼요. 아이겐밸류 PCA 체크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아이템이라고 이름 짓죠, 그냥. 펄슨도 펄슨. 이렇게 하죠. 펄슨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WMS, 요게 인핏입니다. 그리고 UMS, 요게 아웃핏이에요. 그 다음에 곤란도는 요거겠죠.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가 완성이 되고 이 표만 가지고 0.7보다 작은 친구 아이덴티파이 해주시고 또 저기 큰 애들 아이덴티파이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원성과 그 지역 독립성 가정을 충족돼야 되는데요. 구조 방정식에서 문항들이 하나의 잠재 변수에 묶이는 것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오차원끼리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이 뗄래야 뗄 수는 없어서 하나를 보면 하나를 본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표준화된 잔차 요인 분석이 이 지역 독립성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PCA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마지막에 뜨는 이 친구를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잔차들만 놓고 봤을 때 또 잔차만 가지고 요인 분석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팩터가 몇 개 묶이냐를 본 거죠. 그래서 F1 같은 경우는 아이겐밸류가 2.4, 1.7, 1.4 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전통적인 요인 분석하실 때의 느낌이라면 야, 좀 아이겐밸류가 1.0 넘으면 하나의 요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특정값, 기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적인 패턴을 보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7이나 8이었다, 자기 혼자. 그러면 좀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요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얘가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뭐 로컬 인디펜던스가 위배되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특질 점수, 그러니까 이 문항 같은, 이 측정 도구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관리자 코칭에 대한 그 점수는 문항의 곤란도와 함께 로지스로 변환을 하게 되면 동일한 척도를 갖기 때문에 이거를 시각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분포가 비슷하면 문항 곤란도가 다양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을 잘 커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여기가 보시면 이제 person이고 이게 아이템인 거 보니까 이게 문항, 지금은 두 문항 삭제됐으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 문항일 것 같아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커버되는 영역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응답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에서 다 너무 쉬운 문항들인 거예요. 원래 이상적인 상황이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정상 분포처럼 이렇게 돼야 되고요. 얘도 이걸 다 커버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좋은 예시입니다. 물론 뭐 모든 측정 도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거나. 지금 그래도 얘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 좌측 그림부터 보면 이 로지 점수를 빵점으로 해요. 평균으로. 여기 적혀 있죠. 문항 곤란도와 개인의 특징 점수를 로지수로 지금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비교 가능해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 평균을 지금 0으로 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0이 이제 평균이라고 치면 조금 짧죠? 이 정도 가야 적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거나 문항이 여기까지는 커버는 하는데 얘네는 커버가 안 된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보여요. 그럼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문항이 너무 쉽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관리적 코칭 특질을 굉장히 높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항은 너무 평이한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해 죽겠는데 소확행 문제들만 있는 거야.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은 다 5점인 거야.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평균이 다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5점 만점인데 문항 점수 보세요. 4.3, 4.2 이렇다니까요. 대부분 5점과 4점을 응답했다라는 게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은 굉장히 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심에서 좀 벗어나기 어렵죠. 적응을 보면 현재 검사 도구는 관리자 코칭 행동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쉽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항들로 보완되어 있지 않냐. 왜 그러냐고 보니까 사실 이게 만들 때 현장에서 이제 자주 보이는 코칭 행동들을 먼저 1차적으로 뽑아내고 그걸로 문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관리자 코칭이 더 잘하는 사람과 덜 잘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측정 도구는 좀 더 어렵게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만 찐 관리자와 그냥 유사 관리자를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또 생각이죠. 근데 그걸 또 떠나서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문항이 너무 쉬운 걸로 기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4점 또는 5점, 거의 한 번어에 가까운 번호로 찍어버리면 분산이 이제 작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분석에 제약이 있겠죠. 또 통계 분석 결과 또한 왜곡 및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그 응답 그 패턴도 좀 이렇게 퍼지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분산이 없으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변수를 독립 변수로 쏘아도 영향을 안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5점을 측정해 버려서 분산이 빵이 되면 어떠한 독립 변수를 갖다 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응답하는 것은 되게 안 좋은 거일 수 있어요. 긍정적인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혼란도를 너무 이렇게 쉽게 했을 경우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적어두었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아이템 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프 가셔가지고 아이템 맵을 한번 눌러볼게요. 데타. 요게 이제 특질이죠. 특질을 여기로 옮기고요. 여기 아이템 테이블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가서 아이템, 아까 만든 거 있죠. 얘를 누르고 런 하시면 이렇게 떠요. 실제 논문과 비교를 해보죠.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토 레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아, 됐다. 네. 1, 2번 문항이 없다고 치면 이제 그림이 비슷해졌는데 이걸 통해서 여전히 상단에 있는 특질을 가진 사람들한테 적합한 문항은 없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쓸데없는 거예요. 이러한 특질을 가진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이제 응답하게끔 고안이 되어 있다는 거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범주의 타당성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응답 범주가 증가할수록 트레시홀드 값도 증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점보다는 2점이 더 응답하기 어렵고 2점보다는 3점이 더 응답하기 어렵겠죠. 특실에 높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트레시홀드도 1점보다는 2점을 선택할 경우에 더 높겠고 2점보다 3점을 선택할 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등간으로 높아질 필요는 없지만 역전돼서는 안 되겠죠. 이제 5점이 맞냐를 한번 볼게요. 0번부터 4번까지의 곡선은 1점부터 5번 선택지 확률 곡선을 나타낸다. 이게 지금 요거거든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여기 마지막에 있죠. 아이템 테이블에서 적당한 녀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얘가 괜찮겠네요. 이 친구 한번 볼게요. 0번이 1점을 선택할 확률이고요. 1번이 2점, 3점, 4점, 5점을 선택할 확률인데요. 데이터가 이 정도로 낮은 애들, 특질이 낮은 애들 같은 경우는 요거 1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데이터가 요 점수일 때는 이 검정색 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얘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선택될 확률이 한 5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 관리적 코칭이 이제 조금 0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2점을 선택할 확률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전되죠. 그 다음 트레시홀드가 바뀌면서. 그래서 테타가 이제 평균적인 사람은 3점을 선택할 확률이 이렇게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 되면 다른 걸 확률 선택하기보다는 이 녹색 선, 4점을 선택할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마이너스 뭐 한 7부터 플러스 7이라고 치면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늘어날수록 원래는 1점을 선택하던 사람이 이제 서서 2점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더 이상 1점이 아니라 2점을 선택하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분포가, 이 봉우리가 이쁘게 형성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냐? 두드러지는 모양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1점, 얘가 2점, 얘가 3점, 4점, 여기 좀 잘렸는데 얘가 보라색이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는 문제죠. 얘는 뭐 물론 이 끝으로 가면 이렇게 있겠지만 데이터 마이너스 5까지도 1번이 선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가 무의미하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해석한 거를 좀 보면 5번 문항은 1번 선택지가 선택될 확률이 거의 없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1번 선택지가 검정색 선인데 지금 선택될 확률이 없잖아요. 얘보다 낮잖아요. 2번보다. 실제로 빈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언급된 유사한 모든 문항에서 1%도 안 되는 사람이 1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안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1번 선택지는 없어도 되겠다. 응답 범주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번과 2번을 합치자. 어차피 전혀 그렇지 않다랑 그렇지 않다랑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냥 합치면 어떨까.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항 자체를 좀 더 어렵게 만들면 어떨까. 요거에 대해서는 5장에 제가 어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특질이 높은 사람들이 응답할 게 없으니까 다들 5점으로 찍고 1점까지는 절대 더 안 간다는 거죠. 특질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1점이라도 가려면 문항을 어렵게 만들어야지만 1점으로 사람들이 좀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죠. 세 번째는 오히려 속도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5점에서 7점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해버리면 더 높은 사람과 덜 높은 사람도 분간이 되면서 이렇게 퍼지겠죠. 근데 그거는 현재 분포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5점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5, 6, 7점으로 분화는 될지 몰라도 애초에 1점은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역시나 1번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죠. 요인 분석을 이제 그 다음에 했네요. 그러니까 이 학번 같은 경우는 라쉬를 끝낸 이후에 요인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면 권장되는 이제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 여기 적혀 있네. 일반적으로 동일한 표본으로 이걸 지향된다. 근데 지금 라시 모형으로 내가 두 개 뺐으니까, 그리고 또 스크린 도표 해보니까 아까 1차원성이 검증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러면 1요인부터 3요인까지 다 체크해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적합도 지수만 보면 세 번째 모형이 제일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이 세 번째 문항에서 마지막 요인의 요인 부하량이 0.5를 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요인은 잘 구별됐는데 뭐 7, 8, 9번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1요인으로 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요인 모형은 0.965로 요인 두 개가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1요인으로 가자. 이거긴 했어요. HRD 분야에서 처음으로 라시 모형을 활용해서 기존의 검사 도구를 좀 재평가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거 어떨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결론도 사실 이 논문을 통해서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예비 문항이 더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다른 샘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상의 주장을 하려면 좀 추가 분석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IRT와 CTT를 결합하게 됐을 때 이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문항 곤란도가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발견을 했고
물론 이제 측정 도구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관리자 코칭 행동을 부하 직원이 측정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조직원들이 자기 상사를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리는 좀 만무하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것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구심 같은 것들이 조금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일단 제 1차적인 결론이었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문항 중에서 나의 상사는 나의 업무 수행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 요거를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나의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 혹은 이게 프리퀀시를 주는 거죠. 나는 매주, 우리 상사는 매주 나한테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상사는 나를 상담한다. 세상에 상담 안 하는 상사가 어딨어요? 다 체크는 하겠죠. 근데 매주 하는 상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나의 상사는 아무리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이제 내가 해줄 건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더 그 사람한테 코칭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주기, 빈도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골란도를 높여서 정말 잘 관리자 코칭 해주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예시를 좀 제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모든 골란도를 조정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골란도가 비슷비슷한 친구들, 유사했던 애들, 이런 애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싹 바꿔주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좀 추가를 했고요. 아니면 애초에 예비 문항들 중에서 이제 발생 빈도가 이제 높은 친구들로만 이 측정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길래 여기에 이제 포커스해서 좀 제가 드린 제언은 그때 날렸던 문항들 중에서 발생 빈도가 낮다면 그게 정말 귀중한 코칭 행동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럼 그런 애 친구들은 아예 살리면 곤란도가 자동 조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시사점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두 가지 하위 요인이 맞는 것 같았는데 상관계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중공상성도 유발할 수 있고 스크린 도표 같은 걸 봐도 일차원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굳이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결론이었었고요. 이게 이제 통계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뭐 사람들이 뭐 문제 해결을 당하면 도움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배우잖아.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 해결력 향상과 학습 촉진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인가? 그냥 같이 엮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인류인이 적합하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도 좀 첨언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 문항이 이제 삭제됐죠. 그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적어놨죠.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문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를 주장하기보다는 좀 문항 곤란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수정해서 다시 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응답범주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응답범주는 임의적으로 정해져요. 특히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오점적도가 친속하기도 해서 장점이기도 해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극단적인 예로 워킹 게시먼트 같은 경우는 7점 척도로 원래 개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내 연구에서는 그냥 임의로 5점으로 바꿨어요. 7점으로 만든 거창한 이유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척도를 마음껏 바꾸는 것은 마치 어떤 잘 만들어진 측정 도구를 내 멋대로 문항 수정을 해서 쓰는 것하고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IRT 관점에서는 이제 귀신같이 잡아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것은 보통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양쪽 연구가 이제 확실히 실전 연구보다 많이 수행되고 있고 직접 문항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검증된 도구를 많이 갖다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수정해서 이제 재검증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신다면 혹은 외국에서 이제 개발된 건데 아직 국내에 없는 개념 같은 경우 이제 최초로 번역을 하신다. 그러면 라시 모형 같은 것들도 좀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HRD 관련 유사 저널에 이러한 논문을 이렇게 시도된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논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요인 분석이 너무 안 돼 있다는 세태를 제가 파악을 해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적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논문 한번 보죠. 조직 지원 인식이라는 논문을 분석을 했고요. 기존에 개발된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형 요인 분석만 했다. TLI, CFI, RMSA, SRMR을 이제 참고했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으로 일차원성과 로컬 인디펜던스를 봐야 되는데, 일차원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그 상위 레벨에 있는 잠재 요인, 특성을 대변하고 있는지이고, 지역 독립성은 그걸 빼고 나서, 그러니까 마치 구조 방정식으로 치면 공통 잠재 요인을 빼고 나서 남은 잔차들 간의 그게 이제 오차항들끼리 독립적이냐, 이걸 본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한 큐에 둘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표준화된 잔차 요인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조직 지원 인식은 측정 척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점 척도죠. 어쨌거나, 리커트 척도니까. 그래서 범주 간 간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평정 척도명을 썼다. 여기 적혀 있다시피 1점과 2점 간의 1점에 해당하는 조직 지원 인식의 수준 차이는 2점과 3점 간의 1점과 동등한 간격,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앤드리치의 평정 척도를 썼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핏, 아웃핏 했고, 뭐 곤란도 했고,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 분석했다. 적혀 있고요. 한번 플로우로 한번 보죠.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요인 분석을 먼저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질문하시겠죠.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고 아까 제가 정답을 드렸죠. 다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안 나오는 걸 발견하신 다음에 한 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라쉬를 먼저 했으면 라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확인형 유형분석에서 문제가 생겨서 빼고 다시 라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라쉬, 확인형 유형분석, 라쉬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나는 결과를 이미 아니까 확인형 유형분석 먼저 제시해서 빼고 라쉬를 하면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논문이 그래서 플로어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원래 단일 요인인데요. 뭐가 안 좋았냐면,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서 결과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니까, 이게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이 섞여 있어서 그렇구나. 실제로 이거는 함께 사용할 경우 심리부인의 구조를 조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레퍼런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정문항에 대한 효과를 모델링한 메서드 팩터라는 걸 썼는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게 그냥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게 한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쭉 문항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부정문항이라고 치면 여기에 하나 더 묶는 거예요. 팩터 1, 팩터 2. 이게 다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있는 문항들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16번까지인가? 17번까지인가? 이 문항은 16번까지는 조직 지원 인식을 측정한다는 거라는 잠재 특성이 묶여요. 그런데 이 10번부터인가? 여기서부터 부정문항은 또 부정문항이라는 공통 특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이렇게 잠재면서 하나만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커먼 메서드 바이어스 테스트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것도 따로 만들어서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확인적 요인 분석도 아까 해보니까 1요인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어그러졌죠, 여기. 그래서 2요인 모델로 하니까 깔끔하게 나눠지긴 했어요. 이렇게 두 개로. 그리고 방법적인 효과를 해보니까 팩터 2에서 이렇게 좀 예쁘게 나왔다는 거죠. 번 발파도 분리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쉬입니다. 이 논문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표본을 3개를 썼어요. 전혀 다른 샘플 3개를 사용을 해서 정말 이 도구가 좋고 괜찮으면 서로 다른 세 표본에서 다 라쉬라든지 뭐 타당도 신뢰도 충족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였죠. 근데 셋 다,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한번 꺾이잖아요. 좀 심하게 꺾였죠, 얘는. 이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역시 부정문항의 방법 효과가 아닐까, 위에서 이제 언급했다는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1차원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16 문항을 모두 분석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부정문항들의 인핏, 아웃핏이 다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삭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긍정문항이랑 부정문항이랑 따로 분석하겠다. 이런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요거는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잘 커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쪽이 좀 부족하죠? 그렇죠? 이쪽도 좀 부족하고.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 연구에서는 이제 아웃라이어다라고 해서 얘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전반적으로 잘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시면 우측 문항 골란도에 퍼져 있는 정도가 개인의 특질 분포를 얼추 잘 걸쳐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이제 최상단, 최하단의 극단적인 값은 측정 못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상치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외하면 정규 분포도 잘 따르고 있고요. 또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인 애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적합도 지수 해보니까 총 3개의 문항이 빠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의 직무를 흥미롭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을 해놨습니다. 왜 이게 빠져야 되는지 혹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7점 척도로 애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답 범주가 적절한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응답 범주가 증가할수록 트레시홀드 값이 증가해서 오케이, 그건 상관없네. 개인의 특질이 높을수록 n-1점보다는 n점을 선택하긴 하네. 까지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J 매트릭 가서 1점부터 7점을 0점부터 6점으로 변환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다. 확률 곡선 이렇게 그렸다. 조금 아름답네요. 이제 얘는 1점, 얘는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 세타가 0이라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직 값으로 변환한 값이라 실제 음수는 아니고 여기 있는 값들이 그냥 조직 지원 인식이 매우 낮은 경우다. 이것도 검정색 선은 0점인데 이거는 1점을 0점을 코드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한번 보죠. 보니까 조직 지원 인식의 1번부터 9번까지는 긍정으로 되어 있고 10번부터 16번까지는 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쪼개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 실제로 부정문항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불성실한 응답을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게 썩 기대했던 효과를 창출하지는 못하나 보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부정문항의 사용으로 인한 방법 효과라는 체계적인 편파를 초래한 것 같다라고 이제 적어본 것 같고요. 요인 분석 결과와 라시 모형 결과에서 부적절하고 판단한 문항이 서로 달랐대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라시 모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에비던스가 아니냐. 요인 분석만 맨날 하면 절대 안 빠져나갈 문항이 라시로 하면 빠져나가면 둘 기준을 다 충족시켜주는 측정 도구로 지향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계속한 거죠. 실제로 제가 쓴 그 해외 논문에서도 요인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라시로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거 지금 문제가 3개 있다고 했는데요. 3개의 문항을 제거하지 말고 축소판 만들라는 주장이 아니라 좀 재검토해봐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문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제 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 지원 인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우리 회사는 가능한 한 나의 직무를 흥미롭게 만들어주려고 한다. 보니까 이제 interesting을 이제 흥미롭게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직무 자체가 진짜 익사이팅한 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직무를 해내가는 과정에서 얻어가는 작은 성과나 성취감들이 이제 내가 일이 참 재밌다 느끼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표현을 수정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일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었습니다. 1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죠. 기회가 된다면 우리 회사는 나를 이용할 것이다. 원문을 보면 take advantage of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의미이긴 한데 지금 현재 번역된 버전은 좀 나를 착취한다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더 낮은 임금으로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고용할 것 같다. 이것도 원문은 충실하나 이게
과거 관점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986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뭐 인적 자원에 대한 뭐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인적 자본 정도로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이 잔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의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13번 문항과 16번 문항은 우리 회사는 내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회사는 내가 잘하는 일에 비해 급여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 정도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7점 척도는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7점 척도 정도면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7점 이상 척도를 해도 7점 척도랑은 신뢰도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대요. 그 되게 유명한 실험도 있죠. 리커트가 정말 등간이냐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리커트로 된 척도도 측정하게 하고요. 그냥 네 마음속에 1점부터 10점까지 한번 얘기해봐. 점수를 비교해서 해보니까 얼추 맞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항에 응답할 때 본인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4점, 이 정도 되면 5점. 이게 생각보다 균질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 확실히 그 문항 발언 이론에서 평정 속도를 쓰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응답 범주의 적절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적혀 있다시피 응답 범주는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뭐 라시 모형 같은 거를 해서 탐색적으로 응답 범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특집 점수를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주가 구성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응답 범주는 실제로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1점과 모든 점수들이 다 그 선택될 확률이 존재는 했으나 아까 이제 보셨던 논문에서는 1점이 거의 없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시사점이겠죠.